시장에 대해서 심도 깊은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인사이드 토러스 투자증권의 오태동 부장 모시고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순매수를 했지만 지수는 계속해서 2,000선을 횡보를 했고요. 이번 주에는 외국인마저 좀 관망하고 그렇죠. 있고 네. 또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가 QE3의 효과는 또 없다라고 또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난 2달 정도 동안에는 그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서 통화 당국자들이 정책을 내놓았고요. 그 정책이 시장을 이제 끌어올리는 모멘텀으로 작용했는데 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걱정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결국은 과연 이게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서 정치가들 입장에서는 또다시 이제 그 기존의 위험에 대해서 다소 좀 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위험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시장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QE1과 QE2 때 증시가 한 1년 가까이 각각 상승했던 경험 때문에 이번에도 유동성 강세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정부 지출 증가율이 늘어나면서 경기를 부양했던 효과들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단순하게 돈의 힘만 갖고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과연 경기 부양 효과가 나오겠느냐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달 이제 초가 되면은 이제 3, 4분기 실적이 전 세계적으로 발표가 되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번 3, 4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할 것이라는 걱정들도 주식시장에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 단위 순이익 증가율이 지난 2, 4분기 때는 거의 그 매출액 증가율이요. 0%까지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죠.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이 올해 3, 4분기에는 매출액 증가율과 그리고 순이익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걱정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다음 달 초에 이제 알코아의 실적 발표로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3, 4분기 성적표를 얻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미리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보면은 QE3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선반영했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벤트에 대해서 걱정하는 과정이 지금부터 해서 추석이 지나가는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네. 특히나 경제 지표 이야기를 할 때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크게 참여를 하지는 않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주택 관련된 지표는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데 예.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은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주택 부분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주택 경기의 회복이 제조업 경기 부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냐 이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은 그러기에는 힘이 모자라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주로 올라가는 집값들은 기존 주택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요. 급매물들이 이제 아파트에 있는 급매물들이 소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급매물 가격들이 진정되면서 집값이 좀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도 신규주택, 미분양 같은 경우들은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설하시면은 이제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미국의 집값이 이제 주택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점들은 이제 신규주택 가격들도 상승할 때 이럴 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하반기에는 회복은 되겠지만 제조업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 주택 경기가 힘을 갖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조금씩 이제 악재에 조금 더 노출이 좀 커지는 민감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하나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지난 2개월 동안에 그 통화 당국자들이 정책을 풀어놓으면서 글로벌 위험 지표가 얼마나 완화됐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위험이 바닥권까지 이미 떨어져 있는 거죠. 금융시장은 이런 과정에서 이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가적인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반영된 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실물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이 이제 필요한 상황들인데 미국은 그 계절적으로 지금 경기 사이클적으로요. 4, 4분기에는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절벽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호재보다는 악재에 이제 민감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물론 주택 지표가 개선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조업이라든지 또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스페인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스페인의 국채금리도 다시금 오르고 있고요. 스페인이 과연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22 총재가 이제 먼저 공격을 했죠.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하겠다. 네. 대신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은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페인 아오이 총리는 지난해 11월 달에 이제 선거에서 국민당 이제 총리로서 당선이 됐는데, 이제 국민당 대표로서요. 그 당시에 공약이 스페인 긴축은 없다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긴축을 한번 했었죠. 다시 말씀드려서 계속적인 그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조건에 붙는 것이 긴축입니다. 긴축,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붙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민들의 그런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정치가로서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마치 디폴트를 걱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위험해진다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구제금융을 신청하겠지만, 지금은 스페인 국채금리가 이미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또다시 시간을 벌었다고 정치가들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1일에 이제 스페인 그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민심을 좀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보면은 전면적인 구제금융 가능성이 빠르면 뭐 조만간 뭐 이번 주에도 나온다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조금 지연되면서 시장에 이제 위험 요인들이 슬금슬금 올라가지 않겠나, 이제 그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앞서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본다면은 QE3는 좀 그 효과가 선 반영이 됐고, 또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경제 지표는 뭐 개선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네. 스페인의 문제도 계속해서 있는다면은 네. 지수가 지금 2000선을 전후해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거나 더욱더 깊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2000포인트까지 이제 1800 뭐 초반에서 2000까지 한 200포인트가 급등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장세가 이게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쉬어가는 국면이 아니냐, 에너지를 보충하는 국면이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상승 여력이 상승 모멘텀들이 많이 사라졌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버티는 모습이 아니겠나라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추석 이후에 시장의 모습들이 2000을 발판으로 재차 상승하면서 뭐 2100, 2200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올해 하반기 연간 내내 시장의 상승폭들은 한 2000 초반 정도면은 거의 목에 차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시장에 대한 대응하실 때 기존의 박스권의 상단 뭐 2050 정도를 쉽게 돌파하기는 어렵다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기관 투자자분들을 만나 뵈더라도 다음 달에 어떤 업종이 유망 업종이 되겠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해 하십니다. 예. 올해 그럴 이번 것 달에 같아요. 뭐 대부분 중소형주까지 다 올랐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들은 3, 4분기 실적이 최고치란 거는 인정하지만 4, 4분기, 1분기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쉽게 아주 강하게 손이 가지 않는 상황들이고요. 자동차도 실적은 괜찮을 것 같지만 이제 매출의 성장률이 거의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주도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중소형 종목들이 계속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수는 조금 답보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요. 중소형 종목들도 이번 달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가격 조정 거친 다음에 그때 진입하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심을 굳이 또 갖는다면은 어떤 업종군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동안 한 두 달 동안에는 중국의 인바운드 소비 관련 종목이 가장 이제 핫했고요. 이제 예. 그런 종목군들은 다음 달 초에 이제 국경절 지나가게 되면은 모멘텀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컨셉이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되는 불황형 소비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뭐 미디어, 게임, 인터넷, 그리고 홈쇼핑, 이런 이제 좀 불황기에 상대적으로 그 소비를 적은 금액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효용을 많이 느끼는 그런 품목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아마 그런 종목군들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개별 종목으로는 뭐 SBS 콘텐츠 허브, 뭐 CJ 오쇼핑, 예림당, NHN, 그리고 제약주들도 최근에는 이익이 이제 바닥을 찍는 것 같습니다. 녹십자라든가 유한양행, 이런 종목군들도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높아 보인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러스 투자증권의 오태동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